현장 지금도 많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올해 초에 월초란다. 월초에도 좀 한번 좀 장기간으로 좀 다녀오고 그랬었습니다. 뭐 수도권이고 어디고 진짜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지금도 작년도 그렇고. 네, 이제 열심히 다녀야죠.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서울 집값에 대한 의견이 정말 이만큼 양극단으로 갈릴 수가 맞습니다. 있을까 맞습니다. 싶을 정도로 정말 분분하거든요. 네,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건희 아빠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 지금 장세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가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같은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라고 하거든요. 잘 나가는 놈은 되게 잘 나가고 있고 서울에 지금 뭐 올랐다거나 통계적으로는 지금 뭐 상승으로 가고 있지만 거래량 단 한 건도 없는 아파트들 되게 많거든요. 뭐 C급 지역이라고 하지만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아예 호가는 올라갔는데 뭐 그런 지역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정책의 영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했느냐, 규제를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이제 규제 완화책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다가 돌입해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13 정책으로 이제 둔촌주공이 이제 살아났고요. 둔촌주공이 살아났죠. 둔촌주공이 살아나면서 이제 올림픽 포레온이 이제 완판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7,000세대가 이제 완판이 때려지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서울에 있는 신축들은 다시 또 분양권 시장이 되게 흐름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광명 15억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광명. 근데 완판이잖아, 다. 이제 서울의 이런 집값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승 동력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규제 완화 동력이 상실되고 있어요. 즉 규제 완화가 더 이상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다주택이거든요. 네. 다주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대출 뭐 이런 규제 완화책을 해줄게요 라고 시장에다 자꾸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이걸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고 당연히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지금의 이슈는 뭐냐면 전세 사기예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가 이제 이렇게 판을 치고 있으니까 미꾸라지 몇 마리가 판을 많이 흐트려 놓고는 사실입니다만 이제 그게 전체 다주택자를 이제 싸잡아서 이제 이런 적폐가 아니라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잠재적 범죄라고 하니까 전세 사기범들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규제는 지금에서 더 올라가지도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까지?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까지. 그러면 계속 쭉 지금에 있는 정책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취득세 완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취득세 완화를 지금 해줍니까? 뭐 내년쯤 해주겠다. 그거 희망 고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해줘요? 뭐 말했으니까 해주겠다. 지금 뭐 조용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작년 12월에 나오고 13 대책 때 확인시켜줬지만 안 나오잖아요. 전세 대책에 대한 지금 뭐 다주택자들 때려잡아야 된다.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각오해야 된다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규제 완화가 없으면 지금에 있는 규제 정책이 그대로 쭉 가면 이 규제 정책이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대한 규제 정책이 이제 계속 되게 되면 이제 보세요. 취득세 안 풀어주죠. 보유세 안 풀어주죠. 양도세 지금 양도세 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1년 유예한 거예요. 뭐만? 2년 보유한 것만. 뭐 분양권, 입주권, 뭐 그다음에 1년 미만 이런 것들 다 중과세입니다, 여러분. 뭐 헷갈리시면 안 돼요. 2년 미만만 1년 유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정책 다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DSR로 지금 대출 규제 딱 묶어 놨잖아요. 다 이런 정책이 묶여 놔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18년에 나타났던 규제 정책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뭔 생각일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 다음 차례 보시면 혹시 여러분 이런 세력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똘똘한 한 채라고 들어보셨어요?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시장에 처음 진입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잠깐만 뭐 좀 사보려고 그러니까 취득세가 12%래. 잠깐만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보유세가 뭐 종부세가 막 이러고 법인으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2개 이상 담으면 또 이제 사지도 못해. 보유하면 보유하고 있다고 막 근데 늘어나. 그 다음에 양도해봤자 뭐 잠깐만 남는 것도 없네 이래버리면 짜잘한 것들은 사람이 안 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짜잘한 것들. 그러니까
그 실거주는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거래량을 틔울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 입장이라든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투자자가 먼저 시장에 전입해야 그 다음에 실거주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가 다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조 현상이 지금 서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결론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고점을 돌파한 단지들도 나오고 있고요. 엘스나라든지 이제 잠실권은 이제 정고점을 지금 회복했거나 회복하고 있고요. 거의 90%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고점 닿으면 없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어요. 짜잘하게 뭐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거 해봤자 잠깐만 남는 것도 없고 힘만 들고 차라리 하나로 뭉쳐서 내가 조율할 수 있는 최대치의 단지를 한 개 내지 2개 정도만 가지고 가자라는 것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지금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서울이 먼저 올라야 되고요. 서울을 오르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인천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에요. 자, 다시 좋은 지역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같이? 지금같이. 강남 3구가 반등하는 거 보세요. 잠실 봐요. 지금 반등 많이 하고 있잖아. 근데 서울 B급이나 C급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하나도 안 오르는 것들도, 거리량 하나도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양극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갈아타기 수요도 영향은 있겠지만, 이런 똘똘한 한 채의 영향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목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강남권부터 이렇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런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했으면 강남권부터 이렇게 좀 수요가 분산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같은 규제 정책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런 똘똘한 한 채는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서울이 먼저 가고요. 서울에서도 강남권이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목동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지역들에 있는 좋은 단지들이 내가 뭉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뭉쳐갖고 거기다가 그걸 투자해 놓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차라리 짤짤하게 뭐 20채, 30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 뭉쳐놓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보유세 면이라든지 양도세 면이라든지 그런 면이요. 그러고 나서 수도권으로 가고요. 그게 수도권이 지나서 이제 5대 광역시로 가고 5대 광역시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가는 이런 순서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도 해줍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그럼 서울 지금 올라요 안 올라요? 라고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가보자면 저는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왜 좋아져요? 2018년 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가네마네 얘기도 많았지만 결국에 가는 거 보면 지금이랑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흐름의 비슷한 정책의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3구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제 계속 뭐 재건축 호재라든지 뭐 이제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나쁠 땐 나쁜 것만 보이지만 강남은 지금 좋은 것만 계속 보이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 들어갈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이제 자기의 기준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는 자금이 10억이다 될 수도 있고 뭐 1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1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수도권으로 가겠죠. 이제 인천으로 가겠죠. 그거 안 되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 개인마다 능력마다 역량마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력이 강남권부터는 계속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급에 C급에 있는 신축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있는 이제 롯데캐슬이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더 각광받는 거지. 그 지역에서의 똘똘한 한 채인 거죠.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그런 대장주들이 이제 대장주라 하면 그래도 이제 앞으로 된 또 신축 분양권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에 지분 하나라도 집 말고 지분 하나라도 틔우는 것이 저는 지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도 잠깐 추천하시는 지역 어딨냐고 이제 좀 나오면 그때 얘기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서울에 지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수도권 지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시흥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지금 일산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든요. 일산의 거래량이 이제 일개 신도시 중에 마지막 일산이잖아요. 이제 일산의 거래량이 터져서 일산에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커요. 하락폭이 왜? 지금까지 거래량이 없다가 작년에 있다가 이제 지금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락폭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락폭이. 근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 호가는 계속 오르는 시기죠. 현장 가보면. 그러니까 통계에 좀 오류라기보다는 좀 왜곡 현상?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일산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파주, 의정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외곽 지역들이 이제 계속 그 지역에서의 똘똘한 한 채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이제 2018년의 장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2019년에는 그럼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지방 전성시대가 옵니다. 2019년에. 왜?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서울 수도권이. 2018년에는 서울 수도권장이었다면 2019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유동성 장대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런 정책의 변화가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지방에도 똘똘한 한 채가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지역에서의 똘똘한 한 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주의 뭐 서신동에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뭐 광주 봉선동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의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들부터 이제 수요가 계속 뭉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지금 뭐 좀 이제 저는 다주택이니까요. 제 주변의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려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팔고 싶은데,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뭐 갈아타야 되는데 물건 갈아타게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내년 중반기 정도 되면 매도의 기회가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올 것 같아요. 즉 장애에 대한 유동성이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지만 지방장도 저는 그래도 내년에 정도 상반기 정도? 뭐 그 정도 되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야매로 2018년에 그랬으니까 2019년에 그렇게 지방장들이 그렇게 한 번씩 또 2020년까지 이렇게 쫙 불타올랐거든요. 이게 순환 매수 쪽으로 이렇게 경상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올라왔거든요.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제가 제주도 내려갔을 때 딱 이제 얻어맞았거든요. 이렇게 확 내려가다가 제일 마지막이 제주도였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들하고 이런 과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각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서울 수도권이 맞고요. 내년쯤에 되면 한 지방장도 저는 한번 불타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인천 분양권 아까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주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뭐 한 번 정도는 이런 미분양들이 저는 관심 가져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의외로 흐름이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르게 온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억눌려 있었던 게 또 있고 18년도, 19년도와 지금을 비교하기에는 좀 상황이 좀 지금 상황은 좀 그럼요. 녹록치 않지 않냐. 그럼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리고 맞습니다. 18년, 19년에는 폭등을 했고 네. 이후에 네. 그다음에 이제 건희 아빠님은 아까 하락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네네. 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제 좀 긴글주의. 긴글주의 여러분. 여러분 이게 좀 이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무시고 결론만 또 건희 아빠가 하락한대 이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주의할 거냐면 이거 첫 번째 걸로 좀 들어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장 들어보시면 두 번째 장 이거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표가 뭐냐면 이제 미국의 금리 변화 차표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이번에 공부를 좀 했어요. 이제 하얀 쪽이 그냥 평상시고요. 회색으로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고요. 그 다음에 하얀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회색 부분에 이제 뭐가 이제 공통적으로 있냐면 경기 침체가 많이 왔다 가더라고. 이제 뭐 2008년에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78년, 9년하고 80년 초반기에 이렇게 또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이거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1년 경기 침체면 우리나라 3년 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은 미국은 먼저 봐야 되니까 글로벌 경제를 먼저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 먼저 기준금리가 먼저 촥 찍고 고점을 찍습니다. 고점을 찍으면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쫙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고점을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기 직전 금리가 하락을 하려면 어떤 명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명분이 필요하죠. 그러면 금리가 하락하려면 유동성을 확대시켜줘야 되거든요. 유동성을 확대시켜주려면 당연히 금리를 낮춰서 그 다음에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는 것이 금리 정책이잖아요. 금리를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이걸 약발이라고 하거든요. 약발이 먹을 때까지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해요. 이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발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1년 6개월 걸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뒤져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국 금리가 정점을 찍고요. 고점에서 정점을 찍고, 정점에서 내려올 때쯤에 모두 경기 침체가 있었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뭐가 오더라? 경기 침체가 오더라는 거죠. 그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뭐 아시아권이라고 뭐 그냥 날랄랄라 우리나라랑 상관없어 뭐 이런 거 있나요? 아닙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이런 동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 때 서방권에서 되게 희생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이제 동아시아권의 이제 부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좀 말하기가 조금 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부실을 그쪽에다가 털어버린대요. 그래서 2008년도 때도 우리나라 되게 많이 힘들었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2002년도에도 되게 많이 힘들었죠. 뭐 이유는 맞습니다. 뭐 이제 결과적인 거지만 그때의 모든 건 다 보면 공통적인 게 미국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할 때쯤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는 거죠. 그게 아직 남았어요. 아직 안 내려갔으니까. 네, 그게 지금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약발이 먹일까 말까 고점은 찍었어요. 그 다음에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약발이 먹을까 말까 하고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이게 빨리 올 줄 알았어요. 빨리 올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좀 그래, 그러니까 요즘 보시면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게 극단적으로 갈리거든요. 극단적으로 갈려요. 여기 의견 맞고요. 여기 의견도 맞아요. 다 들어보면 다 의견이 맞아요. 이 의견도 맞고 이 의견도. 근데 다 의견이 뭐 이제 이렇게 놓으니까 그분들 의견이 들어보면 뭐 그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게 이제 금리거든요. 그러면 금리 이제 상승한다는 쪽의 의견은 뭐냐면 금리 그거 올라봤자 지금 우리 요거하고 우리나라 유동성하고 다르다라는 게 이제 상승자의 의견이고요. 하락론자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미국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3%래요. 3%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기침 한번 이번에 애치 정도 했잖아요. 그거에 우리나라 지금 콕콕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근데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가 들어가게 되면 걔네들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경기 침체가 가거든요. 그래서 3년 장기 지금 경기 침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기 침체, 기업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이제 IMF급의, IMF보다 더 심한 경기 침체가 온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 쪽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좀 빨리 오겠는데 왜? 미국에 이제 사람들 다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냄비 근성이 좀 이렇게 좀 빨리 해요. 그쵸. 좋게 말하면 이제 스피드가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금방금방 잊어버리거든요. 2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지방은행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급 은행 4개가 무너졌어요. 파산했어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하락장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 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엄마? 이것 봐라. 미국이 또 체력이 좋아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오, 요즘에 고용지표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유동성 공급 그다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년 상반기에 또 선거철이 들어옵니다. 선거철에서 또 이제 정치 얘기는 저는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지금 민주당 정권인데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공화당이 이기면 어떻게 되냐? 팍스 아메리카! 와, 씨, 이거거든요. 뭐 트럼프 기억나시죠? 다 필요 없어요. 중국이 뭐야, 씨. 이렇게 나와버리면. 계속 유동성을 계속 이제 뭐라고 하죠? 금리 정책하고도 지금 이제 뭐 전기차 보조금 주고 있죠. 유동성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돈을 계속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한테. 그러니까 기업들이 살아남고 고용 지표가 좋은 거거든요. 고용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르지 않아서 잠깐만 기업도 잘 살고 뭐 이것도 샀는데 뭐 이런 거 금리 좀 높아봤자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가버릴 수도 있고요. 이제 다른 당에서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는 부실을 털어버리거든요. 부실을 털어버리면 이제 어떤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이제 예전처럼 이제 다시 또 금리 인하기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속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요. 이제 공부 좀 해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제 누가 또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변수가 많습니다만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요. 왜?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요. 유동성 공급도 좋고 기업들이 너무 튼튼해.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금융위기, 그러니까 은행들이 4개가 무너지고 나서 저는 줄줄이 비엔나로 다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제가 공부해 바로는 찾아본 바로는 그게 정석인데 이렇게 이제 은행권들별로도 계속 이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고요. 안전장치를 계속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살려주고 있고요. 4개 은행 파산하고 나서 파산할 지금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지표보다는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지면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방금 무너진다면서요. 건약반님 한다간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장이 오게 되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어떤 수급의 조절을 못해서 이런 장에서 무너져서 이제 하락장이 온다라기보다는 외부 변수, 즉 이런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가 큰 쪽에서 이제 파편이 커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저도 거기에 이제 한 표 보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최소한 1년 안에 하락장은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 정도 됐을 때쯤에도 지금 같은 좋은 장이 이렇게 유동성 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한 2년은 더 가야 될 거야,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이제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듣고서 이제 그분 쓴 말씀이 일리가 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요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심리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좋고, 지표도 좋고, 데이터도 좋은데,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너무 크대요. 반대? 대비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너무 크대요. 이 장이 무너지려면, 그러니까 작년같이 이제 이렇게 장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려면, 다들 상승장을 외치고, 지금이야! 거품이야! 가자! 비없어! 그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번 뜨끔해서 그런지, 아니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무너지는 2008년 같은, 작년 같은 그런 장,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장들이 와야 된다고 해서 2년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하락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은 1년 후에 무너지나요?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금리, 미국의 상황,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의 상황, 그리고 물론 뭐 내년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긴 합니다. 우리 내년이 있으니까 좀 뭐 규제를 풀어줄 수 있지라는 막 그런 뭐 이제 그 희망 고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희망 고문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사람이 물음표를 하나 꽂고 있는데, 네. 지금의 상황은 이제 빨간색 그래프 앞까지 와 있어요. 앞까지 와 있고,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랐다가 그래프가 쫙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뭐가? 금리가. 얘가 5%대였어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언제? 2008년도 무너지기 전에. 그게 어느 정도 됐었냐면 이제 이게 6개월인가 1년인가 지속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랑 시차가 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금리가 내려가면 나 지금 당장에 나 이자 내는 거 만 힘드니까 이자가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자가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물건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도 다 꺾여버린 거고, 이제 그러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가 되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키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견이 아빠의 그래서 생각해서 이제 긴 글 끝났습니다, 여러분. 긴 글 끝났어요, 여러분. 긴 글 끝났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이게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이에요, 하락장이에요? 상승장이 맞고요. 지역별로 이제 온 데가 있고 안 온 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별로 이제 카멜로원 같이 적응해야 되는 게 우리 같은 투자자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희 아빠의 공부를 좀 해보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자가 맞고 갔다가 했을 때 이제 잠깐만. 미국이 갑자기 쓰러질라 그러네. 은행이 또 무너진다 그러네. 잠깐만, 뭐 뉴스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카페에서도 이제 요즘엔 한시 발이 빠르니까. 네. 그런 건 나왔을 때 되면 빨리 행동할 준비할 뭐 매도라든지 아니면은 빨리 임사가 풀어졌으면 임사로 빨리 묶어버리든지, 그다음에 뭐 전세값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뭐 금리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분들은 이제 금리를 빨리 이제 고정금리로 막아버리고 막 3년 4년 이렇게 이제 고정금리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기간? 이런 것들을 세팅한다든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키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드리자면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네, 좀 안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무리 안 해요. 국외 변수. 예. 거시경제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변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내 서울 부동산? 예, 서울 부동산에서 아까 얘기 들었듯이 이제 똘똘한 한 채의 영향력이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이 서울이라기보단 전국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금리가 높아지지만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 소진 많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급 안 할 거야. 아니지만 뭐 9억까지는 그래서 안전빵이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끝난다 손 치더라도 설마 끝내버리겠어요? 뭐 3기 신도시도 분양해야 되고, 3기 신도시 또 가격 많이 내려졌다고 지금 많이 얻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선거권도 계속 온다고 하면 특례 보금자리론 이름만 바뀌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에 금리를 해줄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이렇게 실거주라든지 일가구 갈아타기 분들의 대상이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출구 전략을 계속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계속 이렇게 유동성이 어느 정도 계속 공급이 된다면 지금 같은 장세는 계속 저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특례 보금자리론을 넘어서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요즘에 다시 분위기가 그런 거 나는 금리 같은 거 필요 없고 현금 많이신 분들이 또 갑자기 많아졌더라고요. 오, 시장 가보세요. 뭐 강남권 가보세요. 아이 뭐 20억, 아이 잠깐만 있어봐. 뭐 이러신 분도 되게 많아요.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나만 돈이 없지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돈 있는 사람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로는 계속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안 될 가능성보다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 지속될 단 쪽에 베팅하는 게 맞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이런 유동성을 이제 금리는 무조건 높지만 지금 현재는 높지만 이런 유동성 장세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어느 정도 너무 과대 낙폭이 된 것에 대한 심리적인 지지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 좀 오를 건 오르겠는데라는 이런 기대감 이 이제 오파가 진다면 저는 수도권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국내 변수로만 좀 한정해서 보면 이제 하락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말 역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좀 어떻게 보세요? 역전세 대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다주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전세 대단히 무섭잖아요. 시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값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면 많이 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금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매매값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요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전세값이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기를 보면 이제 올해 하반기죠. 하반기에 이제 2020년도에 2021년이라든지 이때 돌아오는 물량들이 많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현장을 다녀봐도 잠깐만 있어버립니다. 그거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데? 그리고 또 지금 전세가 계속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전세가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전세값이. 유동성이 계속 진급되면서 이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금리가 낮은 것들을 또 계속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하셨던 전세값이 폭락하면 매매값도 같이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구간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제 역전세 물론 또 맞으신 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시장에서의 느껴지는 그런 작년 같은 그런 급락하는 역전세란이 발생할까라고 봤을 때는 좀 버틸 만한 구간으로 넘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뭔 소리냐? 내가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2개가 역전세를 맞았어요. 근데 큰 거야.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날라왔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2개가 날라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는 털어버리고 하나는 막아버리지. 뭐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2개를 다 털어야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주변에도 다 그렇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좀, 뭐라 그러죠? 이제 작년같이 이렇게 크게 얻어 터지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유동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급격한 금리 인상, 이제 아까 플랫한 금리 유지가 좀 지속된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수급의 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봐야 된다, 수도권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 이제 규제가 풀릴 예정이니까 예측해서 미리 좀 수도권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규제가 없는데 굳이 지방에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수도권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의 장이다. 이제 수급 깨져 있는 데를 우리가 다시 적극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방을 좀 수급 깨진 데를 좀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좀 나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관점도 맞는데요. 똘똘한 한 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이 먼저 반등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먼저 반등하는 거 맞고 지방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깨져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전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자 쪽이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런 지금 같은 이제 수급 이런 것도 맞습니다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12.4%를 냈고 이제 이런 큰 장들을 낼 수가 없다면은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묻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메리트가 높지 지방에다가 하나를 똘똘한 걸 묻어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오기 전에는 저는 그래도 서울 수도권이 먼저 계속 가는 게 맞고요. 지금은 서울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방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서울에다 투자해라 뭐 이렇게 지금은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에 지방이 무너져갖고 지금 뭐 물량 많고 미분양 많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순서적으로 봤을 땐 지방장 오기 전에는 서울 수도권이 먼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을 지금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산하고 이제 대구인데 네. 맞아요. 5대 광역시부터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이런 청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렇게 인구 80만 뭐 90만 뭐 그리고 이제 전주같이 50만 이렇게 이제 쫙쫙쫙 작은 도시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오거든요. 그런데 먼저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네, 시간적으로 타이밍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그렇게 너무 일찍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반발짝만 빠르시면 돼요, 여러분. 반발짝만 뭐 남들 들어갈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지방 강의하지만 지방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뭐 이렇게 지역만 얘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요거를 보고 있으니 포항에 예를 들어서 이제 포항 자이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을 것 같으니 옆에 있는 외곽에 있는 미분양을 사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포항에 이것도 조금 뭐 에코 요즘 에코 잘 나가잖아요. 그래갖고 가보면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뭐 주식이나 좋아하시지 뭐 부동산에 와요? 안 오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소용 없거든요. 또 주식 가보신 분들도 뭐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반발짝만 빨리 가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빨리 가시는 분들은 지방 미분양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번에 인천 미분양 하나 줍고 또 이제 한 몇 개 더 주술라고 지금 저기 이번 올 초에도 내려갔었는데 지켜보고 있어요. 뭐 부동산은 90%가 뭐 입지 분석, 지역 분석 다 필요 없어요. 뭐 그때 가격하고 그때 이 가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떨어졌네 어떻게 얘기하지만 90%가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 그래서 지금은 좀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좀 지방에서 좀 저같이 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맛보신 분들은 지방장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청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반등하는 경우, 이제 대구도 그렇고요. 이제 이렇게 반등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미분양이 계속 급진적으로 소진되는 이런 지역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지거든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대구 지금 살래, 서울 수도권 살래라고 한다면 대구보단 저는 그래도 수도권이 지금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집니다. 흐름적으로 봤을 때 반발짝만 빨리 가시는 게 맞다. 나 혼자 갔는데 내년에 또 갑자기 잠깐만 이래버리면 지방장은 뭐 무너지는 거는 힘없이 무너지는 건 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지금에 맞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전자 쪽이 조금 더 힘에 실어주고 싶습니다. 왜 과거 최근 한 2, 3년에 학습된 게 좀 있어가지고 선진입, 선진입 하면 뒤에 또 쫙 따라왔거든요. 맞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아도 내가 쫙 가면은 뒤에 막 따라온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보였거든요. 왜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 줄 서 있는데 나 언제 가 하는데 이제 딱 서 있고 좀 있으면 뒤에 쫙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학습을 하다 보니 맞습니다. 이 선진입에 대한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뭐 5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은 지금 뭐 이제 뭐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소진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뭐 팔리는 것도 투자자들 뭐 많이 들어가서 뭐 계약금 5%가 요즘엔 당연한 거니까 뭐 그런 것들 뺏기는 지역들 소액으로 투자할 가능성들이 높은 것들을 되게 많이 가시고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3천만 넣느니 차라리 저는 인천이 나은 것 같아요. 인천. 부산 빼고 부산은 좀 예외입니다. 부산 빼고 이런 것들은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가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은 인정? 부산 인정해줘야죠. 부산 인정해줘야죠. 부산은 웬간한 경기도권보다 낫습니다. 인천 얘기 나온 김에 인천 얘기 좀 해주시죠. 뭐 기사도 지금 요새 오늘 줍줍 나온 것도 있고 구도심도 있고 송도도 있고 청라도 있고 한데 맞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인천 얘기.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제 서인경이거든요. 서인경.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들이 이렇게 이제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수도권이라고 하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그 중에서 인천이 가장 늦게 가거든요. 송도를 제외하고. 그러면 송도는 송도죠. 인천이라고 하면 요거도 먹어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가가지고 이제 대장주들이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B급 지역에 있는 대장주들도 이제 마포까지 왔잖아요. 마포도 이제 반등 많이, 아현동 가보세요. 지금 물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약진하는 타임들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어요. 일산도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등 거의 대부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인천 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인천 쪽이 어디? 구도심. 그러니까 송도 쪽이 먼저 반등 시작하겠죠. 당연히 좋은 쪽부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 구도심 쪽도 어느 정도 흐름이 오겠는데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괜찮아지겠는데 이런 이제 흐름 같은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올 수 있겠다 그런 걸 길목지키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짝만 빠르시면 돼요, 여러분. 반발짝만. 내가 뭐 작년 같은 경우 인천 들어갔으면
죄송합니다. 작살 났겠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라서 반발짝만 여러분 빠르시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 미분양 같은 것들을 이제 열심히 지켜보고 이렇게 이제 째려보고 있다가 네. 내가 들어갈 타이밍을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쯤이면 되겠다. 무슨 근거로? 미분양 소진 속도가 요렇게 정점을 찍고 더 이상 안 늘어나요.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인천의 미분양이 안 늘어나더라고. 왜 안 늘어날까요? 분양을 안 하니 당연히 안 늘어가죠. 뭐 분양만 했다 하면 미분양인데 분양하겠어요? 그러면 미분양이 안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됐다가 이렇게 조금 꺾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거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은 이따가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잡음 넣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 요때쯤에는 뭐 인천 미분양도 괜찮겠구나 해서 이제 하나씩 주워 놓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빨리 올 줄 몰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브 하고 있는 지금 오늘 21일자 기준으로 이제 인천의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이라는 아파트가 이제 백운 1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미분양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분양을 했다가 이제 참패를 했죠. 400 몇 세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량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참패했어요. 거의 못 팔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팔기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요렇게 그 조합에서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요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잠깐만 우리가 분양해도 되나? 힘들어. 분양해도 되나?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주한 19역이 완판을 때려버린 거예요. 며칠 만에? 2주 만에. 딱 진출반하고 계약금 5% 할게 이것만 해갖고 탑시다 그러는데 사람이 개떼같이 다 착 달려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열흘인가? 14일인가? 하여튼 2주 안에 이제 완판을 때려버린 거죠. 잠깐만, 우리 또 이제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운구역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부평 쪽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흐름이 요런 식으로.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쭉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진짜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아요. 미분양이 줄서기가 나온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순서대로 이제 그거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이게 줄서기 빙도 같고, 줄피도 나오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지금쯤 이제 이제 소식 올라올 때쯤 됐네요. 이제 특파원들을 몇 명 보내놨더니 이제 올라올 때 됐어요. 지금 거기 사진 나오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단톡방하고 이제 카페 같은데 이제 막 경찰도 출동하고 막 하도 시끄러우니까 막 그 텐트 치고 막 날도 더운데 거기서 막 술 먹고 막 이제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막 줄서기 하고 있었고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아침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광경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이게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쪽도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들어오는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고분양가예요. 6억이, 그러니까 6억 정도에 분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포 떼고 나면 6억 5천? 인천 송도가 아직 C급 지역이 이제 309하고 209가 아직 6억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송도에 6억이 아직 소진이 안 되는데 인천 구도심에 그것도 남구에 이런 그 구도 다 빌라 지역이거든요. 옆에 나홀로 아파트예요. 이제 옆에도 개발하려다가 다갈이 되고 이제 자기 혼자만 개발이 된 곳이라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6억이 먹어주려나 이제 퀘스천이 약간 붙긴 한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지만 분위기적으로는 완판 때리겠는데 완판 때리고 나면 또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은 오겠는데 라는 것들이 흐름이장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한 400개 남았거든요. 거기 400개 중에 8사가 한 30개밖에 안 돼요. 다 조합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25평이 뭐 300 몇 개인가? 뭐 이제 그걸로 이제 죽주반들하고 나오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8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걸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순환 매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주고받기 매수, 이제 이렇게 띄우기도 좀 하고 장난질도 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피가 붙습니다. 아니 꼭 더러운데 알아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양념도 좀 쳐가면서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받아주거든요.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미분양 줍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네. 이제 타이밍 싸움이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신축이 가게 되면 신축 다음으로 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에 지금까지 무너져가지고 신축이 무너지니까 아니 대장주들이 무너지니까 아파트가 안 팔려서 미분양이 쌓였다가 미분양이 이제 해소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그 신축으로 가게 되는 전 단계인 재건축들이 힘을 받아요. 요렇게. 신축들이 이제 요렇게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받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중견 투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실거주한테 던져주시고요.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천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미분양도 괜찮은데 인천 쪽에 있는 지금 이제 뭐 주안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구, 동구 쪽에 있는 동구가 가장 늦게 오거든요. 이제 이런 건 지역 분석을 좀 해보셔야 하긴 하는데 이런 쪽에 있는 재건축 분야 그리고 재개발 쪽에 계속 이제 좀 뭐 분양가가 어쩌네, 뭐 입지가 어쩌네 막 욕만 하는 그런 단지들 한번 가보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인천 재개발. 의외네요. 또 생각 못했네. 분양권만 생각하고 있다가. 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축이 가게 되면 신축을 하게 될 재건축 재개발이 그 다음에 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구축 아파트라고 하죠. 이제 10년 내지 20년 돼 있는 이제 준신축, 네, 이제 이런 기축? 것들 그런 아파트들이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좋아하는 뭐 1억 이하 아파트들, 뭐 C급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갭 투자 아파트들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억 이하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 했다가 또 못 하니까. 죄송합니다. 왜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아니, 좀 더 갖고 계십시오, 여러분. 좀 더 갖고 계세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개떼같이 달려들어요. 왜요? 나는 어떻게 팔으라는 거냐. 뭐 살할 때는 좋다라고 했고, 사야 될 때가 있고요. 팔아야 될 때가 있고요. 버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다주택자분들이 이런 지방장에 어떤 거 물려있거나 1억이를 갖고 계시면 버티셔야 돼요. 팔 수 있는 방법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지금 메리트 없어요. 그럼 사야 될 때인가요? 아니에요. 지금은 신축가 분양권이나 재건축 재개발의 시기지 분양권 청약의 시기지 지금은 이렇게 구축, 기축의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떤 게 물 들어올 시기인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시고 계속 있던 지역 어때요? 이 아파트 어때요? 계속 물어보시면 말만 늘어지고 조금 끝까지 물어보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아야 돼요. 괜찮다고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끝까지 물어보거든요. 좀 답답하게 조금 어렵고. 마음의 그 안정을 위해서. 잘 샀죠. 잘 샀다고 해주세요. 잘 샀다고 했을 때까지 끝까지 물어보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권 시장이고요. 청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공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구. 네, 대구. 대구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시고 접근을 안 하실 수도 있나? 네, 어쨌든. 어떻게 좀 보십니까, 대구? 이게 이제 대구시 미분양 추인데요. 제가 이제 지방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봅니다. 지표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이제 저를 이렇게 세운 것이 이제 이런 미분양 투자거든요. 경남권 포항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원 이렇게 김해 이렇게 진주까지 이렇게 이제 미분양 투자를 해서 지금의 저를 이렇게 세운 게 이렇게 미분양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미분양의 이런 소진 속도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를 볼 때 16,000세대까지, 아니 13,000인가? 13,000까지 딱 찍고 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여러분 임대 물량 없어요. 임대 물량 안 있고 후분양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짓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임대 전환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안 잡혀요. 통계 안 잡혀요. 그래서 한 2만 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꺾였습니다. 요렇게 14,000세대에서 지금 한 달마다 거의 1,000채씩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소진 속도가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이 7월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10,000건을 이제 지금이 7월이니까 이제 통계가 나오는 9월 정도에 살펴보면 10,000건을 넘어섰을 것 같아요.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흐름 탔다라고 보면 이게 맞습니다. 더 이상 분양은 없고요. 더 이상 분양은 없고 분양권에 있는 것들을 털어버리는 시기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시장에 나오는 시기가 이제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냐면 이제 지역 분석을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좋은 것부터 먼저 빠져요. 당연하죠. 좋은 것부터 먼저 빠져요. 이제 대구를 보실 때 이렇게 3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죠. 이렇게 동대구하고 이제 수성구가 있는 이제 동대구 역세권 지역이 있고요. 요렇게 거기 미분양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로라고 있어요. 이제 심장 같은 거예요. 태평로 지역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대구, 달서구 쪽에 있는 서대구 쪽 이렇게 3개 세트가 있는데 동대구 쪽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수성구에 있는 이제 르네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되게 욕바지 아파트들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서진 속도도 빠르고. 이제 그쪽이 나가게 되면 다음에 이제 태평로 쪽이 이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미분양을 어느 정도 관심 가지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여기 태평로 쪽 이제 이쪽에 한 번 정도 많아요. 한 30개 단지 돼요. 정말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제 이게 좋아요. 브리티시, 단지 이름도 너무 이름 나왔고 가보면 이제 내년에 입주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태평로 쪽에 먼저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서대구 쪽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희 아빠님 같은 경우에는
태평로 살 거예요, 말 거예요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 대구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도 이제 인천이나 수도권이 낫다고 해서 이제 그 조건을 보고 있고요. 대구가 너무 빨리 이렇게 흐름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럼 건희 아빠님 같은 경우는 뭘 사실 건가요? 투자하실 거나 없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저는 지방 투자할 때 딱 원칙이 가장 큰 원칙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 즉 이 가성비거든요. 네. 가성비. 투자금이 많이 들면 난 안 해요. 뭐 5대 광역시고 뭐고 부산 빼고 네, 부산 빼고 이런 거 빼고 나면 안 하거든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구도 투자를 하려고 본다면 그 신축 단지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관계에서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성 1구역 같은 재개발 단지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4억에서 이제 4억 정도의 매수를 하게 되면 매매 가격이에요. 저기 분양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가 2억 정도에 맞출 수 있거든요. 뭐 4억 2천, 4억 3천 이래요. 빌라 가격이. 그러면 수성 1구역. 차기 브릿지에 있는 뭐 아크로도 있고 막 뭐 이 삼각 뭐 트라이앵글 막 뭐 아파트 단지 위에 막 좋은 거 많이 넣어주고 막 그런 하여튼간 뭐 좋은 단지예요. 좋은 단지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 단지를 재개발 단지라든지 재건축 단지를 볼 것 같아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단지를 많이 찾아볼 것 같습니다. 왜? 가성비 쪽인 접근을 좀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떨어지는 거 네, 나쁜 단지도 아니고 투자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것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기준은 그래도 수도권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을 많이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뭘 보냐라고 이제 건희 아빠님 뭘 보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이런 가성비 있는 재개발 지구들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 단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입주장이 좀 지나가야 그 다음에 재개발장이 좀 오겠네요.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그 다음에 가격들이 어느 정도 미분양 다 떨어지고 요렇게 반등해서 대장주들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신축들이 가격이 좀 받쳐줘야 그 다음에 있는 이런 도심 재생 사업이 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은 좀 순서를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분양권 시장이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도심 재생,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라든지 구축 아파트가 가고 그 다음에 C급이라든지 1억이야가 제일 마지막에 흐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 장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먼저 하시고 대구는 뭐 할지 말지. 가성비 나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그래서 거. 이렇게 계속 ጨ려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물건 보고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있는 거네요. 수성 1구역이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반등할 줄 몰랐어. 3억 구간이면 1억이면 투자하겠는데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갑자기 팍 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빠르다. 옛날보다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구가 입주 물량이 좀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 수준이 꾸역꾸역 다 되고 있군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 계속 소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상당히 큰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이거 그래프가 커서 그렇지, 그래프가 섞어서 그렇지. 이것도 내려오는 곡선도 상당히 빨라요.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힘이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과 울산입니다. 아, 네, 부산과 울산. 뭐 부산은 뭐 얘기 드려야 되나요? 뭐 부산은 뭐 그냥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올 초에 이제 부산을 계속 돌아봤는데, 네.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좋은 것들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B급 지역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치고 나가면 따라갈 지역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동 같은 경우 근데 되게 좋은 거 알겠는데 이제 이렇게 좋아질 것들은 계속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산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셔도 괜찮고요. 미분양 같은 거 잡으셔도 되고요.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단지도 있고, 아니, 떨어진 단지라든지, 이제 소진될 대로 소진된 단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들도 반영했 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명지가 4억대, 그리고 에코가 5억대인데, 글쎄, 뭐 이런 퀘스천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그렇게 쉽게 무너질 지역도, 그리고 또 완성되면 좋을 지역들이 이제 그렇게 강서구니까요. 그리고 또 도심 쪽 안에 쪽에 있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울산을 보면, 네. 이거는 좀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울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울경이라고 해가지고, 부산, 울산인데, 울산 사람들이 조금 느리대? 이번 상승장하고 이번 하락장에서 살펴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말 그대로 느린 것 같아요. 좀 느려. 상승할 때도 좀 느리고 하락할 때도 좀 느리고. 그래서 울산하고 광주하고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치고 나가면 당연히 울산도 쫙 폭등해야 되는데
저번 상승장에서 울산 상승하는 폭 보니까 안 올랐다는 게 아니고요. 안 올랐다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내려가는 폭도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하고 부산하고 뭐 투자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부산이 더 맞는 것 같고요. 부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산 가야 돼요? 라고 하시면 울산보다는 광주를 추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이 됐나요? 죄송합니다. 평택과 용인. 네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반세권 투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세권.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을 좀 가볍게 얘기를 드리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그래도 평택이 나은 것 같아요. 평택.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저는 제 기준은 이거예요. 수익률이에요. 가성비예요. 가성비. 즉 얼마 넣고 얼마 먹냐가 중요한 거지. 가치 투자 누가 못하나요? 뭐 10억 넣고 10억 먹기 누가 못하나요? 10억이 없잖아요, 여러분. 없으니까 이거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그러니까 가성비적으로 투자금이 적은 지역을 조금 좀 몸으로 좀 힘들지만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니까 용인보다는 그래도 용인은 좀 클러스터가 좀 많이 이제 호재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단지고 평택은 그래도 지금 해주겠다.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평택 신도시 이제 봤을 때 6억 구간에서 아직 10억 구간을 뚫은 단지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동탄 따라가지 않겠어요? 평택이 저는 상승 여력은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용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용인이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관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평택이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가성비를 따지니까. 네, 제 기준입니다. 제 소액 투자 기준이에요. 또 나온 게 평택 고덕대 천안 신불당. 예. 같은 맥락인데요.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택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대예요. 6억대고 이제 정고점 같은 경우는 8억까지 찍었다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2억 정도 떨어지고 이제 6억대를 회복했거든요.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천안 같은 경우에 천안의 대장주는 10억 구간이에요. 10억을 지방에서 지방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방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신불당 같은 경우는 10억을 찍었다가 그게 떨어져가지고 7억 7억 8천 7억 9천 이렇게 가다가 푸르조 2차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10억 구간을 찍어본 단지와 안 찍어본 단지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평택이 나은 것 같아요. 좋은 데는 좋은 거 간다라고 얘기하면 신불당을 굳이 찍고 보니까 신불당에 물건이 있거나 신불당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인데요. 신불당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도 평택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천안을 투자하시겠다고 하시면 지금은 좋아요. 천안. 예, 미분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구도심이 좋습니다. 신불당 뭐 그런 거는 실거주한테 주시면 되고요.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이제 신불당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이제 그런 실거주의 이런 주거 환경은 좀 투자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낫잖아요. 그랬으니까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구도심에 있는 지금 미분양하고 천안은 이제 구도심에 있는 물량들이 지금 되게 입주장하고 겹치고 분양 물량이 외곽에 있는 단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천안은 구도심 쪽을 관심 가져보시는 게 투자자의 관점으로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건 팁입니다. 충청도도 좀 알려주십시오. 충청도, 네. 청주, 대전. 네네네, 대전.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역이 세 개의 지역이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역이 포항, 청주, 원주거든요. 네. 이제 뭐 우대광역시는 빼고 이렇게 좋아하는 지역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지역들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는 지역도 있고 포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들어질 거고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청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가 좋은데 첫째 물량이 없어요. 어떤 물량? 미분양 물량이 없어요. 분양권 시장이 이제 바닥 찍은 것 같고요. 요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트리거 단지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요렇게 째려보고 있는 단지가 있어요. 요렇게. 그 쪽에 실거주 단지들이 나 저거는 좀 괜찮겠는데 어떻게 되려나? 요렇게 하는데 청약시장이 바로메트인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청약시장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복대동이 있고요. 복대동 위쪽에 이렇게 택지개발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보면은 뭐 그냥 말 그대로 택지개발지구예요. 거기서 분양권 시장이, 청약시장이 괜찮게 나오는 지역들이 되게 많가 있어요. 테크노폴리스라고 하거든요. 괜찮아요. 거기서 얘들이 한번 먹어줬어요. 먹어줬단다. 이게 한번 딱 20대 1의 경쟁률을 딱 때려봅니다. 완판 때려버립니다. 뭐 줍줍이가 없어요. 물론 또 가격이 좀 쌌죠. 택지 개발이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동 이제
하복대 옆쪽에 이제 동복대라고 하는데, 동복대 쪽에서도 잠깐만 때려주는데 이제 더샵이 한번 딱 때려주는데 거기서도 이제 줍줍 안 나오고 완판이 때려버린 거죠. 5대1의 경쟁률이면 하락장에서 상당히 잘 나온 관계예요. 그거 이후로 지금 청주는 분양권 시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미분양도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직 3구역이 이제 곧 있으면 분양하거든요. 계속 미뤘거든요.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분양을 계속 밀어버리는데, 걔가 한 번 정도 이제 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같이 따라가 줄 것 같고요. 분양권 시장에서 이제 분양권도 계속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전국이 다 이런 식으로 청약의 시장, 분양권의 시장이거든요. 청주는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주는 아직 시작 안 했고요. 포항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대전은요? 대전. 어렵습니다. 5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5대 광역시는 5대 광역시랑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가장 먼저 반등하고 가장 먼저 미분양이 소진된 지역이 대전이에요. 대전이 가장 먼저 갔어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약시장 되게 좋고요. 미분양 계속 소진 속도, 미분양 뭐 떨어지는 건 뭐 장난 아니거든요. 계속 뭐 가보면 뭐 줍줍할 때 막 싸움하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고. 싸움하고 막 동영상에도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계속 5대 광역시 중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런 좋은 분양권 시장이 계속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래서 뭐 대전 서구 투자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전 지방 투자할 때 가성비가 가장 1번이거든요. 이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가 이제 타이밍 1번, 그 다음에 가성비가 2번이라고 한다면, 가성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구 쪽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동구 재개발 쪽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빌라 매매 가격으로 봤을 때 막 2억?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세가만 이제 이렇게 좀 수리해서 이제 세팅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걔 500, 5천에서 1억 정도, 물론 가면 또 욕하고 난리죠. 막 쓰러지고 막 이번에 뭐 비 많이 왔다고 막 그렇게 욕하죠. 욕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한번 관점 가져보시면 괜찮을 지역이 저는 대전 동구다.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성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사실 단톡방에서 대전 하면 제일 많이 좀 회자되는 데가 뭐 둔산, 뭐 용문, 네. 그다음에 도안지구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두 곳은 좀 어떻게 보세요? 도안이 지금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본 편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시 또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다시 또 탄력을 받을. 하락장에서는 여러분 뭘 해도 요거 더 먹거든요. 뭘 해도 안 돼요. 뭐 징기스칸을 갖다 놔도 뭘 해도 안 됩니다. 하락장에서.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장이 좋아지고 옆에서 좋아지면 다시 또 이렇게 따라갈 것들이 이제 도심 이런 재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개발 지구들 저는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트리플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계속 여기가 물량이 너무 많네,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거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도안 신도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9단지가 이렇게 제일 왕관 이렇게 제일 많이 쓰여져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5단지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왕관이. 아, 그래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옮겨지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수도권 지방 한번 나눠볼까요? 나눠가지고. 수도권 지방이요? 네. 수도권에서는 네. 나는 여기가 지금 제일 째려보고 있다. 지방에서는 내가 여기가 좀 째려보고 있다. 네네. 이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또 그것도 들어보지 말고, 제가 좀 작년에 한번 또 욕을 좀 많이 얻어먹으니까 사람이 좀 쫄아가지고, 제가 생긴 게 이래서 그러지 여러분, 저 심성 착한 사람입니다. 저 자식 있어요,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뭐 여튼간 그렇다는 치고요. 수도권에서 가장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쪽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도 괜찮게 계속 쳐다보고 있고요. 시흥을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흥에 시흥에 롯데캐슬 1차하고 2차가 지금 분양을 했는데 이제 경쟁률이 애매하게 나왔어요. 애매하게. 여러분, 지금은 청약의 시대예요. 분양권의 시대예요.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지금 막 사람들 막 적는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적는다? 네. 갑자기 적기 시작했어요. 적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1차하고 2차가 약간의 줍줍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층이라든지 좀 이제 향 같은 게 안 좋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걔가 7억대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전에 있던 단지들이 대부분 보면 시흥 센트럴 프로지오가 이제 호가긴 합니다만 걔가 10억을 한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는 9억까지 찍었고요. 그러면 걔네들 옆에 있던 대장주들이 다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걸 트리거 단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롯데캐슬이 어느 정도 완판을 때려주고 피가 좀 어느 정도 붙는다고 치시면 전 시흥도 계속 따라갈 거라고 보고요. 시흥에서 그럼 뭘 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까 좀 잠깐 얘기 드렸듯이 분양권하고 신축이 나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들이 더 이제 신축이 될 만한
또 이런 재개발들이 지역들이 저는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서해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시흥에서 되게 큰 호재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 대구까지 뚫렸거든요.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저기 밑에 있는 어디 서해안인데 저기 밑에 홍성이라는 곳까지 내려가거든요. 길긴 합니다. 그런 것들 녹색선 그거. 예, 요렇게 쫙까지 내려가거든요. 뭐 시흥에는 되게 큰 호재예요. 이렇게 교통망이 광역으로 된다는 거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은계지구 옆에 있는 뭐 이제 대동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그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좋다라고 생각되십니다. 갑자기 단지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주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주가 될 놈도 있고, 이주를 따라가려고 지금 동에서 걷고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요. 한 번씩 가보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시흥, 광명은 너무 좀 그렇고, 안산은 시흥이 먼저 가야 이제 따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방 쪽에서 봤을 때 가장 지금 건희 아빠가 먼저 보고 있는 거는 두 개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창원하고 진주입니다. 창원하고 진주. 아니 왜 그 5대 광역시도 있는데 그러니까 5대 광역시 빼고 여러분 5대 광역시 빼고 이제 지방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가성비로 좋고 그다음에 먼저 좀 반등할 지역들이 어디냐 뭐 이제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기준으로 봤을 때 건희 아빠가 생각하기에 보기에는 창원과 진주인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네. 요거 한 번만, 요거 13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호랭이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급의 관점에 이제 외부 변수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외부 변수가 없어졌으면 이제 수급의 관점을 봐야 되거든요. 창원과 진주는 미분양이 없어요. 다른 데는 미분양 쫙 치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소진되는 뭐 이런 건데 얘는 미분양 자체가 없어요. 즉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먹어줬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입주 물량.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적 전세가 반등이 상당히 크게 빨리 그렇죠. 빨리 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지금 반등장이 되게 빨리 와요. 그리고 트리거 단지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월주공이 곧 있으면 분양하거든요. 신흥센트럼 푸르지오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얘가 또 분양가가 또 진짜 착하게 또 나왔어요.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욕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용지 아이파크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게 한 15억 구간까지 얘도 치고 올라가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 이제 신월주공이 이제 대장주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걸 트리거 단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들이 또 같이 또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핵심 지역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비쌉니다만 이렇게 외곽에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분양권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먼저 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진주. 마찬가지로 미분양이 없어요. 미분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이 상당히 빨라요. 실제로 이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그 창원도 갔다 오고 진주도 갔다 왔는데 네. 진주의 대장주가 이제 대방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 충무공동에 있는데 걔가 되게 빠르대. 7억 구간을 회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팍 떨어졌다가 이제 이제 전고점의 90%까지 이제 회복을 해버렸더라고요. 상당히 반응 속도도 빠르고요. 대장 속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보고 기준을 보고 이제 따라가는 옆에 있는 단지들이 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지역들이 저는 그래서 올 초부터 이제 노래를 불렀던 게 이제 창원하고 진주가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다. 무슨 관점에서? 수급 관점에서. 수급이 그러니까 미분양도 없어, 입주 물량도 없어. 그러면 그 지역에 이제 입주 물량이 없으면 신축으로 가려는 그런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누적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수요들이 있을 때는 이제 분양하게 되면 대박 나겠는데, 대박이란다. 이제 좋아지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원하고 진주가 저는 가장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까지도 그렇고요. 이제 지방시장을 봤을 때 다른 지역도 좋은데 이렇게 보는 지역도 있고요. 여기 쪽도 없으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 이제 포항, 청주, 그 다음에 원주인데요. 원주도 괜찮아요, 여러분. 원주 뭐가 좋나요? 미분양도 많고 아파트도 많은데 뭐가 좋나요, 여러분데요. 이런 거 트리거 단지가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청약의 시대거든요. 그게 이제 원주자이라고 있습니다. 원주자이라고 이제 당구동에 이제 한 2,000세대를 공급하는데 원주에 처음 공급하는 브랜드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지금까지 자이가 없었거든요. 요즘에 철근자이 허벅자이 이런 게 나오지만 순살 어쩌고저쩌고. 네, 그런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거는 지금 뿐이에요. 다른 거 했으면은 그래도 자이는 자이죠. 푸르지오는 푸르지오고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간 그런 트리거 단지가 하나가 준비하고 있는데 걔가 또 분양가가 되게 착해나게 나왔어요. 요즘에 이런 철근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분양가가 4.3억? 인근의 대장주가 4.5억 구간인데 대장주보다 좀 싸게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거의 10년, 아니 10년이란다. 거의 7년 이상 차이 나는데 그리고 또 뭐 입지적으로 뭐 그렇게 밀리는 단지도 아니고 브랜드 있고 대단지고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그게가 한 번 정도 먹어주면 뭐 미분양이 많긴 합니다. 이제 원주도 많긴 합니다만 청주같이 분양권 시장이 한 번 타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 그래서 이제 뭘 들어가야 될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제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경남권이 가장 먼저 반등할 걸로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 다음에 충청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강원권으로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원주에 그렇게 미분양도 많고 뭐 그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오르지도 않은데 어떻게 가요? 근데 춘천이 지금 분양을 한번 했는데 춘천 아이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수를 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게 그 분양을 했는데 이제 물론 좀 춘천이 오래간만에 분양이긴 합니다. 이제 신축 아파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분양을 했는데 걔가 20대 1 때려버리더라고요. 84 기준으로. 그래서 완판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때리자마자 바로 그냥 피가 붙어버리는 뭐 초피라고 하거든요. 이게 붙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춘천도 괜찮고요. 원주도 괜찮고 이렇게 이제 강원 지역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챙겨봐야 될 지역, 째려봐야 될 지역들이 되게 많네요. 여기저기 많습니다. 시흥부터 해서 뭐 인천도 봐야 되고 수도권도 봐야 되고 창원도 봐야 되고 청주도 있고 원주도 있고 골라 먹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골라 먹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골라 먹으시면 됩니다. 여순강도 있습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 여순강이요? 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저도 전남 지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여수 순천은 괜찮은데 여수 순천 되는데 광양이 좀 문제예요. 광양이. 여수하고 순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거주가 좀 받쳐주고 그래도 관광도시고 공업도시거든요. 광양이 물량이 좀 이게 좀 소진이 돼야 돼요. 근데 좀 아직 기미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그렇고요. 한 올 초에도 한번 올 초 그렇죠? 2월 달에 한번 갔다 오고 5월 달에 한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지방을 좀 자주 갔으니까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직 흐름이 오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당장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면 그런 지역을 계속 깨려보고 있으면 되죠. 어디가? 저는 뭐 경북 지역, 경남 다 반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전남 지방도 같이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좀 자기의 상황이 좀 안 되신 분은 이렇게 좀 뭐 지금 당장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조금 나중에 중요하신 분도 계시니까요. 재밌는 댓글이네요. 강님께서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린다고. 네, 엉덩이가 네 혼자 안 죽어요. 여러분 혼자 안 죽습니다. 네, 혼자 안 죽어요, 여러분. 같이 죽읍시다. 저 자식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거주 질문 하나 좀 실거주.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모아둔 돈이 별로 없는데 인천이나 수원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싼 거 사서 실거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거주라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재건축 아파트에 몸빵하는 거 저는 상당히 찬성입니다. 정말 찬성해요. 돈이 안 되니까는 재건축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돈이 좀 됐으면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뭐 남자들은 이 주차장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차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차를 되게 좀 이게 부의 과시니까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야지. 또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중 주차하고 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몸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라면 전 적극 추천합니다. 괜찮은 생각이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신 거예요. 아니 뭐 2, 3년 고생 좀 하면 어때요? 그치. 그다음에 뭐 지금 젊었는데. 그치. 오늘이 여러분 제일 젊어요, 여러분. 지금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수원도 괜찮고 인천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수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나 이런 것들 또 가족 관계 그렇죠.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재건축 실거주는 오케이다. 네. 몸빵하는 거 저는 수도권은 또 먼저 가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또 네네. 지방은 또 그런 좋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하니 네네.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투자자들이 네. 내가 소액 투자의 관점 네. 이제 뭐 한 5천 1억 이하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5천 1억 이하의 여유자금을 기준으로 소액 투자의 관점에서 철저히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포지션,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이제 여기 영상 시작할 때 처음에 했던 관점과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수도권이 맞습니다, 여러분. 서울 수도권이면 아니 서울에 1억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이런 거 가성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서울 초기 재개발을 관심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억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초기 재개발. 아니 서울 초기 재개발 뭐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 좀 편견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에 있는 신축 단지들이라든지 지금 분양하는 단지들이라든지 지금의 뭐 아영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20년 전에는 다 초기 재개발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시간의 관점으로 묵혀놓고 하락장도 맞고 상승장도 맞고 좋은 것도 있고 눈보라도 맞다가 지금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서울에 묻어두고 싶다, 내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1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서울에 저는 빌라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신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통으로 갈 놈도 마찬가지고요. 신통은 좀 접근 전략이 좀 출구 전략이 없잖아요. 못 팔잖아요. 그러면 좀 이런 거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신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서부터 샀다 팔았는 거는 초기 재개발에 있는 갈만한 놈들, 뭐 공공 재개발도 있고요. 공공 재건축도 있고요. 공공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공공도 7가지인가 8가지인가 돼요. 조건이. 뭐 1차, 3차 뭐 너무 많아요. 뭐 이사 대책도 많고 막 그런 것들마다 이름이 다르거든요. 요렇게 다르거든요. 꼭 신통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좀 초기 재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가보면은 이제 물 떨어지고 이렇게 비 왔을 때 이제 뭐 수리도 해줘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죠. 그런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감안하시고 내가 1억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서울에 지분을 좀 트셨으면 좋겠어요. 지분, 내 땅, 서울에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한번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 이거 싫어요. 서울에 지금 뭐 빌라 이런 거 싫어. 이게 선택과 집중인데요. 선택을 하게 됐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이거 싫고 저거 싫고 세상에 팔방미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거 들어갔다고 하시면 당연히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다고 보시는 게 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점도 많으니까 꼭 공부하셔서 초기 재개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 많이 볼 필요 없어. 서울 천지가 다 재개발해요. 그거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면목구역. 그리고 면목동 가보면 면목 1구역, 면목 2구역, 면목동 1구역, 면목 3구역, 면목동 3구역, 면목부역 3구역. 말이 많아. 자기들끼리 막 놓고 동영상하고 막 난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가보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신월동, 그리고 뭐 이렇게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면목 5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호재도 좀 있고, 이제 경전철 지나가고, 막 이렇게 호재도 좀 있는 그런 지역들이 괜찮아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요렇게 모아주택도 괜찮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서울에 지분을 틀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2개 내지 3개 구역 정도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공부했다가 그런 것들 한번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턴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이렇게 한번 물건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1억 정도에 가보면 2억 3억이던데 물건은 만드는 거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세가도 이제 높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시고 수리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해보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서 1억 가지고 서울에 지분을 어떻게 했더라고 하시면 편견을 가지시면 조금 어렵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오후에 나가서 당장 만들고 싶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1억 갖고. 면목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취득세가 1.1%예요. 그러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이는 그러면은 1.1억가는 취득세 구간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빌라 가격으로 봤을 때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억 정도의 빌라 가격이 나왔습니다. 쬐깐하죠. 뭐 반지 하나 뭐 이런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은 신축 빌라는 뭐 6억, 7억 해버리니까 그런 거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접근하면 안 돼. 이제 그런 거 접근하시려면 누구한테 주냐면 나에게 원수가 있거나 나에게 복수할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걸 추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옆에 있는 반지 하나, 뭐 이제 원룸이나 이런 것들을 사시면 되는데 1.5억이나 이제 2억 5천이나 뭐 2억 3천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뭐 진짜 가보면은 막 거의 쓰러져가는 뭐 초가집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좀 빌라를 사는데 빌라에서 뭐 좀 방 2개 이상 되는 것들을 계속 구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뭐 시장통에 있는 뭐 상가주택 위쪽에 있는 근린상가 이런 거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지분 투자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찾아보셔서 전세가를 최대한 받을 수 있으려면 수리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요즘 수리비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그걸로 1,000만 원 수리해주고 전세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중개사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마인드에 있는 중개사를 찾으시고요. 그렇게 이제 3가지 정도 찾고 이제 임장 가보시고 물건을 계속 보셔야죠.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내 투자금은 1억이야. 그러니까 1억이니까는 1억 5천, 뭐 가보면은 투자금 1억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1억 5천에서 2억짜리 투자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 물건분들만 추천해 주시거든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조금 더 승수기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전세가 최고치로 받고요. 그 다음에 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선세추
이제 선대출은 조금 어렵지만 그런 것도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고 해서 틈새가 좀 있어요, 여러분. 뭐 이제 그런 걸로 실투를 줄여서 1억 정도의 내 지분을 틀 수 있을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개 지역 정도. 저도 3개 지역 정도 이유는 안 봅니다. 신월동하고 면목 5구역하고 저기 뭐야 청량리 밑에 거 미야 거기 구역지정 안 돼갖고 뭐 싸우네 마네 뭐 이제 왕십리 쪽 이쪽 그쪽 이렇게 3개밖에 안 봐요. 다른 데는 안 봐요. 금천도 가보고 뭐 강북구도 가보고 뭐 이렇게 가봤지만 뭐 다 마음에 안 들고. 왜 마음에 안 드세요? 가성비는 나올 것 같은데 또 좀 더 떨어지는 지역은. 가성비는 나올 것 같은데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 봐라 막 이렇게 한 2번 가보고 나면 이제 초기 재개발 지역도요, 여러분 가보시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보시면 잠깐만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갑자기 빨간 띠를 꼭 띄우지 않았어도 쎄한 거 쎄한 느낌 막 많고 막 갑자기 이렇게 상가가 쫙 있는데 거기서 막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막 사람들이 순댓국집 앞에서 막 줄을 서 있고 막 이런데 절대라는 표현은 그렇고 좀 도장 찍기 어렵다. 실제로도 난 내 눈에 절대 무화주택 해줄게 라고 하는데도 내 눈에 절대하지만 난 찬성표 못 빼라고 하시는 분들도 노인분들 많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요렇게 좀 될 것 같다 뭐 이런 지역.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전체 맥락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이것도 앞뒤 다 자르고 건희 아빠가 빌라 투자라고 했다 막 이러면 또 곤란합니다. 여러분 쓰러주십시오. 빌라 사람이 아니고 서울의 지분에 초기 재개발이 가능할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 빌라는 요새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좀 시끌시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최고가 빼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 네네네. 그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야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시기하고 물건하고 상품을 계속 찾을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물어보시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있는데 빌라가 지금 바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빌라가 지금 거리랑 거의 없거든요. 그 전세도 거의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상품성으로 했을 때 빌라가 가장 늦게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가주택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의 빌라가 모든 게 떨어지고 이거죠. 무조건 안 돼라는 이런 생각은 안 되는 거 압니다. 강남만 무조건 되고 뭐 어디 인천은 안 돼 이런 고식적인 생각은 이런 편견은 좀 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라고 안 가고 뭐 무조건 재건축이라고 가고 마포라고 가고 뭐 금천이라고 안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도 재건축 되니까요. 거기에 맞는 상품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한번 물어보셨던 거 기억이 나요. 지금 빌라 사는 거 맞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많이 떨어진다잖아. 떨어진다고 했으니까는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 요즘 같은 진짜 용기를 내서 사야 되지 않을까? 야수의 심장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적폐도 아니고 잠재적 범죄자인데. 그 전세가 어떻게 세팅이 될지도 잘 사실 확신하기가 그렇죠. 어려운데. 네. 야,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이네요. 빌라 매가는 바닥일 수 있는데 전세 세팅이 그렇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네, 팔방미는 없어요. 여러분. 서울 초기 재개발 보다가 토어 걸려가지고 전세가 떨어지고 해서 수도권 썩은 아파트로 눈을 돌렸네요. 그러니까 서울 제재 빌라 보다가 수도권 재건축으로. 뭐 개인마다 좀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상황이 다르니까요. 수도권에서 이제 이런 이제 1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것도 생각하시면 저는 재건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N주택자도 있지만 네. 사실 불인이 분들도 건희 아빠님한테 많이 좀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건희 아빠님 작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대요? 하면서 이제 그쵸. 그 심란했던 얘기 해주실 거 아니에요. 예. 자, 봐봐, 앉아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제 히스토리 얘기해 주실 거고 예. 폭등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불인이 분들이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명이 깨끗하고 네네. 이제 막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네네. 건희 아빠님 저도 부동산 투자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강단의 선의로 하락장이 됐건 상승장이 됐건 그 기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청약 쪽으로 가시기를 계속 얘기를 드리거든요. 물론 뭐 실거주 옮기시고 뭐 나 처자식 이게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뭐 내가 좀 부동산 집을 좀 사보고 싶어 5억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래도 청약하고 분양권 시장이 저는 더 그분들한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굳이 얘기한다고 하시면 뭐 어디 지역이 뭐 물론 지역도 중요하죠. 뭐 외곽도 중요하고 뭐 일거리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있으시다면 자기 근처에 있는 청약 시장하고 이제 청약 시장이 곧 계속 이렇게 아파트 시장이 계속 공급될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라면 저는 이런 분양권 시장에 좀 더 한 발을 좀
더 디디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다주택이고 소액 투자 강사거든요. 그럼 그분들 와가지고 지방에 몇 개 찍어주고 한 2, 3천 뭐 올랐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명성도 띄우고 건이 아빠 실력 좋다 모르고 그 편이 저한테는 더 낫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장기적인 관점, 첫 단추를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신축 아파트를 처음에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좋은 지역에 뭐 잠실이나 뭐 이런데 먼저 준신축으로 먼저 가셔도 괜찮긴 합니다만, 첫 발을 좀 그래도 네, 3기 신도시도 있고요. 그렇게 좀 청약이 시장에 먼저 좀 관심 가지셨으면 괜찮겠습니다. 청약 분양 쪽에? 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D 보유 주택이 있으신 네네. 분들,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네, 맞습니다. 도 있어서 아마 갈아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네네. 상급지로 가요? 마요? 뭐 뭉쳐서 하나로 가요?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주택 같은 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지금보다 자기가 사는 지역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지역 본인들이 잘 알거든요. 본인들이 나 강북구 사는데 나 노원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는 실거주 갈아타기거든요. 하락장이 됐건 상승장이 됐건 물론 올해 상반기보다는 지금이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었다는 거지 아예 늦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보다는 지금은 덜 늦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거주 갈아타기를 하시는 1주택이라면 물론 지금 좀 내가 살려는 아파트는 조금 올랐어요. 2, 3억 정도 올라와가지고 지금 매수하기가 좀 배 아프긴 하겠죠. 배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갈아타시는 거 저 찬성입니다. 추천드리고요. 그쪽도 올랐지만 내 것도 올랐잖아요. 갭이 조금 벌어졌다 하시지만 지각하셨으면 지각비 내셔야죠. 더 늦기 전에. 그래서 1주택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갈아타시는 게 실거주 갈아타기는 더 좋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그 방향도 맞아요. 이런 걸 투자의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다주택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짤짤한 것들은 조금 이제 털어내시고 좀 가볍게 하셨다가 다음 장을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좀 좋은 것들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런 미분양이라든지 좀 좋은 신축들로 갈아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투자 갈아타기거든요. 갈아타기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거 하나 주의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갭 투자 구간과 앞으로 나오는 갭 투자 구간은 전세 사기로 인해서 180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뭔 소리를 하냐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됐어요. 여러분 통과됐어요. 지금 이제 인근 경찰서에서 지금 뭐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이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어떤 식으로 다음 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조금 읽어보세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갭 투자를 할 때. 지금까지의 전세 사기는 이제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전세 사기가 있으려면 고의적으로 전세 사기, 그러니까 이거 임차인의 돈을 일부러 끄어먹고 파산해버리던가 날라버리던가 이제 뭐 씻어버리던가 해야 고의적으로 이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 이제 전세 사기범으로 형사처벌이 됐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제 발행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잘 적어놨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다 나오죠. 고의성이 없어도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뭔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5억짜리 아파트 샀으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고 4억은 전세로 냅니다. 4억을 전세로 내면 그 4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세사기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되게 어렵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거 집을 팔아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팔아요. 5억짜리를 파는데 매수인이 갭 투자야. 예를 들어서 이제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을 받아서 이제 뭐 자기가 5억을 충당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1억을 계약금 1억금 넣고 4억은 전세로 세팅할게요. 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그 4억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파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아니 사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떤 매도자한테 팔았다라고 하면 매도자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저촉이 됩니다. 후랭이님이 매수자예요. 내가 매도자예요. 그리고 매도자예요. 후랭이님이 저한테 매수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매도자한테 이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러 왔어요. 5억짜리 아파트를 사러 왔는데 1억을 가지고 전세를 4억짜리를 세팅해서 제가 이제 이걸 매수할게요라고 했으면 내가 4억짜리 통장에 갖고 있음을 매도자한테 증명해 줘야 돼요. 필수입니까? 예, 특별법에 나라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증명하지 않으면 형세사기 특별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관이다? 갭 투자를 할 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매수자 입장이에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매수자가 이렇게 샀어요. 산다고 왔는데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자야. 투자자인데 5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능력이 없으면 집을 사면 안 돼. 4억을 어디서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갖고 있거나 주식에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증명한 걸 확인해야 돼. 매도자 입장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매도자라고 팔았으면 이거는 그 전세 사기범한테 팔아도 된다라는 것을 용인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도자도 같이 처벌받아요. 전세 사기 특별법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의성이 있건 없건 그닥 중요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 사면 1억짜리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 2억짜리 아파트를 가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넣고 1억 9천 원 뭐 전세 세팅으로 할게요라고 해갖고 뭐 1,000만 원 넣고 갭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1억 9천이 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어디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이거 개통됐어요. 아, 개통이란다. 발의됐어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불협화음이 나타나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매수자예요. 네. 제가 매도자예요. 매수자가 이제 장난을 칩니다. 이제 매수자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매도자님 저거 보시니까 그거 전세가 3억이 깔려 있어요. 전세가 3억이 깔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억짜리를 이제, 5억짜리를 파는데, 뭐, 이제 전세 3억인데, 뭐, 전세 4억으로 이제 업버전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럼 매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수자한테. 아저씨, 4억짜리 돼 있는 거 가져와 봐요. 돈 있는 거 가져와 봐요. 어디서? 여기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저기 당신이 갖고 있는지 어땠는지 안다고 태클을 겁니다. 태클을 걸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억 있으세요? 4억 있으면은 뭐하러 갭 투자해요? 투자 안 하죠. 없는데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지. 이게 뭐야. 능력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전세 반환 보증이 능력 있는지를 검증이 돼야 내가 이거를 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주된 이게 법정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이런 거 조용히 씹어줄 테니까, 안 씹어준다. 죄송합니다. 내가 조용히 해줄 테니까 한 5천만 원만 더 가져와 봐. 내가 이거 눈 감고 그냥 팔아줄게. 그리고 이제 버는 건 없어. 라고 해버리고 매도자가 이제 장난칠 치겠죠.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 네. 다수의 주택. 여기 나오잖아요. 다수의 주택. 기망, 변형,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아저씨, 그거 몇 채나 갖고 있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능력 있어요? 능력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다수의 주택.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채를 가지고 있어요.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11채의 아파트를 사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이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왜 11채 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매도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아저씨 혹시 몇 채 갖고 계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있으면 나 지금 한 8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채 더 팔고 이제 한 채 더 살려고 하는 거야. 아저씨 그 돈 갖고 있어요? 이제 5억짜리 아파트면 4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아저씨 그러지 말고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5천만 원만 깎아주세요. 매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둘 다 장난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은 써먹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기가 막히죠. 뭐 기가 막힙니다. 전세금을 꼭 갖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즉 반환 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만 집을 사라라는 게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 이제 뭐 여론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실무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임대차 3법으로 뭐 소송하고 난리잖아요. 네. 뭐 들어가네, 마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쪽 법원에서는 임대인 편을 들어주고 이쪽 편에서는 뭐 임차인 편 들어주고. 법원마다도 또 이제 이렇게 판결도 달라버리고 뭐 이제 주먹구구식 이런 해석들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네. 나중에 그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똥을 싸다 끊는 느낌이지? 아, 예. 뭐 이런 것도 좀, 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때 나왔을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좀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요. 좀 알고만 계시고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합니다. 이제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너 여기 다수의 주택이거든요. 다수의 주택. 너 몇 개 갖고 있니? 라고 물어봐가지고 나 10개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너 10채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할 능력 있으면 줘봐. 라고 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면 이제 고소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가갖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빌어야죠. 또 이게 쉽지 않겠는데요, 이제 갭 투자?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컨설팅도 되게 늘어나겠죠. 이제 이제 특약 같은 것도 되게 늘어나겠죠. 장난질도 늘어나겠죠. 갭 투자할 때 여러분 법이 이렇습니다. 우리 투자할 때랑 지금 여러분 초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 이제 세입자는 어떤 식으로 컨트롤해라.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영상 나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이런 법이 올라와서 통과됐다. 전 처음 듣습니다, 오늘.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신 분 많아요. 지금 통과됐습니다. 그래갖고 웃기는구만. 처벌하면, 그러니까 이런 전세 사기, 그러니까 이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전체 다주택자들이 적폐일 때가 좋았어요. 차라리 적폐일 때가 좋았다니까. 그때는 적폐일 때는 그래도 쟤는 돈만 밝힌 놈이 아닌데 지금은 잠재적 범죄자예요.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를 위해서 이렇게 규제 완화 없어요, 여러분. 희망고문 하지 마세요. 이제 이게 결론이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 번만 다시 물어봐 주세요. 좀 기다려라. 한 20-30% 더 떨어진다. 네네. 하는 유튜브들이 막 쭉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또 어디는 아니다. 바닥 찍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 집 마련의 관점입니다. 네네. 이제. 처음에 잠깐 이래서 조금 긴글주의라고 해드렸는데요. 네. 당분간의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분간의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거는 이제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1년 안에 하락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보시면 저는 후자 쪽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졌건 올랐건 실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갈아타셔서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입지 상승은 가져오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져와셔서 지금보다는 올해 하반기가 지금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더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100% 확신이란 건 없습니다. 세상에 다 확신이란 건 없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가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 그쪽에 베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이게 상급지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하셨으면 하는 쪽이, 그러니까 후자 쪽이에요. 저는 후자 쪽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건희 아빠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요? 네. 진짜 이게 투자 계획, 포트폴리오. 네. 올해 좀 물건을 좀 많이 정리했어요. 좀 피눈물 나는 물건들도 되게 많았어요. 좀 오래 가지고 있고 좋은 것들이 먼저 팔리더라고요.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진짜 좋은 것만 먼저. 좋은 것만 다 내놓고 이제 이게 유동성 악화가 와버리니까 이제 자금 경색이 오니까 일단 급하니까 몇 개를 계속 터는데 다 내놓는데 내놓는 것 중에서 또 좋은 것들만 팔려 승질나게 팔렸거든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몇 개는 지금 살려놔서 이제 다음에 씨앗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 하락장을 겪어보니까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걸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피스텔, 지산, 그림, 저작권, 다 가지고 있는데, 진짜. 저작권. 진짜, 작년에 날렸어요. 그런 것들이 좀. 음악 저작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네. 우리 애가 그림은 더 잘 그릴 것 같아요. 여튼간, 그런 것들이 이제 틈새 시장이라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지상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몸을 좀 가볍게 갈 거. 이제 만기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남들 따라가서 제가 잘하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종목이 있고 이건 확실한 종목이 있습니다. 제 자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게 미분양 투자예요. 그리고 지방 재건축 투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액 투자거든요. 잘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좀 타격이 좀 컸어요. 타격이 좀 상당히 컸어요. 이런 금리 인상이 이렇게 타격이 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좀 잃었던 이런 이제 자산이 좀 많이 꺾였으니까 이렇게 꺾인 시장을 다시 충원을 할 때 제가 잘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 계획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외적으로 혹시 또 준비하고 있거나 나 이런 걸 구상하고 있다라든지 준비하고 있다라든지 있으세요?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는 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하다가 말았는데 펜션을 지으려다가 말았는데 자금이 좀 많이 경색이 돼가지고 좀 지연하다가 지금은 멈춰있는 상태인데요. 건축 쪽을 한번
해서 이렇게 좀 임대 시장으로 좀 한번 좀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집사람도 제주도 땅 팔지 말자 하더라고요. 자기에다가 뭘 해보고 싶다고 그러고 지금 그래서 남겨놓고 이제 터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한 번씩 더 좀 건축의 관점, 인테리어의 관점, 그리고 이제 작품의 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번외 경기긴 합니다만 그 제 아시는 분 중에 투자 강사님이긴 하세요. 네. 하시는데 이제 부산역 앞에 4층짜리 건물인데 평당 3,500에 샀더라고요. 어떠? 그거 상업지예요. 부산역 바로 앞에서 그 도보 5분이에요. 근데 4층짜리 건물을 9억 5천? 9억 5천에 사가지고 실투 2억 들었다고 하더라고. 대출 6억인가 7억 땡겨가지고. 그리고 금리도 잘 받았어요. 4.5%. 와, 이것 봐라. 그리고는 이제 싹 이제 갈아엎는 거죠. 이제 갈아엎는 거는 뭐 자신 있으니까요. 그런 투자도 좀,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비앤비로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데, 고시원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임대시장의 연장선상? 뭐 그런 거는 이제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저런 이제 수익형 사업도 괜찮겠다. 상가 아니에요. 상가 투자 아니에요. 상가 임대시장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런 시장도 좀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괜찮다. 내 땅 깔고 내가 에어비앤비 하면.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대단하다. 와, 어떻게 3,500에 샀냐. 그거를 상업지인데. 경매로요? 아니요, 그냥 일반으로요? 네, 1년 걸렸다 하더라고요. 계속 내려가지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끼고 못 사니까 이제 계속 가가지고 파실래요? 어떠실래요? 그렇게 물어보시고. 대단하다. 나도 할래요. 그럼 10억짜리 있으면 나 주라 그랬더니 저한테 어딜지 안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시원 사업 같은 거, 저는, 진짜 싸우는 거는 자신 있는데, 네. 뭐 이런 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사람이 죽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주도에 이제 건희 아빠네 민박집. 네, 그런 것들 한 번씩 계속 보고 있고, 또 도와주실 분들도 여러 번 찾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필요하세요? 먼저 운영을 해보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짱인 것 같아요. 선배님들? 네, 인허가 같은 거 되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이제 직접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린 이후에. 일단은 내가 잘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겠다. 네. 제가 잘하는 거에다가 사놓고 거기다가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남들 따라가고 이제 그 배우는 게 맞는 거지. 이것도 이제 작년 하반기장에서 이제 그런 장도 못 보고 있으면서 이제 이건 이거대로 남겨놓고 다른 것에다가 이제 자금 빼서 돌려가지고 하는 것들은 조금 좀 앞뒤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시켜놓고 내가 잘하는 것부터 먼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사이클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뭐 아직 더 투자를 하시겠지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내가 잘한 거에 집중했을 때 수익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훨씬 좋았나요? 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거 빼가지고 조금 더 거기에 더 집중했더라면 물건 갈아타기도 그쪽에서 이제 포함거 먹었던 것들도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거 채우지 않고 이제 역전세 같은 거에다가 채우지 않고 차라리 그거 모아가지고 서울에 재건축을 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갈아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이런 생각도 계속 해보는 것 같아요. 복귀를 해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조금 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보려고요. 근데 이게 저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잘해서 내 역량으로 이걸 먹은 건지 시장이 좋아서 그냥 내가 바람을 같이 타서 먹은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질문이세요.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투자는 없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언제쯤 무너질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고 지켜보고 여러 사람들 만져보란다. 만나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좋은 의견도 있고 나쁜 의견도 있고 이렇게 내 의견과 같은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으면 골라서 계속 듣는 습관도 가져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시경제를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전 질문지에도 나왔지만 제 주변에는 대부분 다 다주택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작년에 타격이 상당히 커가지고요. 이렇게 이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들도 안 좋고 없어지신 분도 많고요. 근데 서서히 다시 돌아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서히 뭐 한 10분 이제 작년에 시작하셨다고 하시면 뭐 주변에 뭐 했다고 하시면 한 5분은 날아가시고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러시는 게 많은데 그래도 한 2명, 3명씩 이렇게 오시더니 지금은 그래도 한 작년에 한 절반 정도 다주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제 주변은 다 다주택이시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시 또 이제 또 활동하시고 또 뭐 이렇게 또 버티시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다시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계세요? 장이 좋아져서 그랬다고 보는 편이 가장 맞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물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포트폴리오 안정화가 돼가고 있으시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게 아닐까. 확실히 좀 반응 같은 것들도 좀 오는 것도 좀 느끼고 있고요. 네. 이거 다시 분위기 바뀌었는데? 라는 이런 시그널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몸으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 오겠는데? 이거 왔네? 막 이런 느낌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란다. 올 초에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네. 한 열흘 정도 제가 지방에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열흘? 그래가지고, 7일? 8일? 뭐 그 정도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대장님하고 놀고 갔다가 막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거기가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런데, 확실히 올라왔네. 뭐 이런 지역도 있었고요. 여긴 오겠는데? 여기 좀, 어떡하냐. 뭐 이런 지역도 있고요. 제가 블로그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제 계속 올리고 있고요. 오늘은 진주시 올라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또 올라오는 지역들도 있구나 확실히 뭐 지방이라고 썩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내려가기 전에 또 인천 한번 쑥 또 올라오고 또 오늘 이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또 죽줍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좀 따끈따끈하고요. 돌아보니까는 이제 이게 분위기가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무너졌었을 때 올라왔을 때의 반등장 2018년 19년장이 다시 올라오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 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텨내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진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다주택 분들 이제 여러분은 적폐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적폐가 아닙니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끝에 나옵니다. 건희 아빠님도 N주택자이시니까요. 네네. 역전세나 이런 거 굉장히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위기. 그거 어떻게 극복하신 건지.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했어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좀 반성을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반성을 반성을 좀 많이 했고 기고만장했다 뭐 이런 걸로 좀 작년에 좀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많이 느꼈던 시장인 것 같고요.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자면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뭐라고 이 눈깔 뒤집어졌다 그러잖아요. 헷가닥? 예, 뭐 남 얘기도 들리지도 않고 뭐 쓰지도 않고 반성을 좀 많이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물건을 좀 많이 줄였어요. 올해만 해서 이제 신축급으로 이제 좀 많이 눈물나게 팔았죠. 역전세나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큰 문제도 없었고요. 저는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분양권이 많으니까 분양권 잔금. 분양권 접근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잔금 칠 여력이라는 이제 차력이 됐었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현금이 돌질 않으니까 예상했던 이런 한 개 막으면 그 다음 것들을 못 막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분양권들 잔금 때문에 좀 쓸모 있는 것들을 많이 팔아서 좀 아쉽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이자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대출을 좀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가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 300만원 내고 있다가,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랑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2%, 3% 때문에 싸게 받아가지고 막 여기저기다가 막 뿌려놓고 이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자 300만원 됐었는데, 그게 1000만원 올라가는데 진짜 한 4개월? 5개월?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한 1000만원짜리 한 2번 얻어 맞으니까, 위기의식이요. 여러분, 위기의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 그냥 손만 빨고 있는데 그냥 10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물건을 그냥 있던 것들을 이거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는데? 이거 경기 침체가 오래 갈 수 있겠는데? 이런 위기의식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정리해서 대출을 많이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상환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해 거에 대해서 정말 피눈물 나게 물건을 정리하고 대출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가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팔리던가요? 눈물 났습니다. 여러분, 눈물 났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이런 신축, 이제 미분양이죠. 미분양에서 이제 신축으로 왔다 지금 보유하는 그런 물건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달라요, 여러분. 서울 수도권하고 달라. 지방에서 1억이나 1억 5천 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3억대, 4억대 이런 아파트들이 막 1억씩, 1억 5천씩 막 떨어지더라고. 그것도 한 번에 뭐 올라갈 때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더니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팔 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칙이 있으니까 그냥 뭐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뭐 털자, 뭐 축사금 하자 그러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거 팔 때 되게 어려웠어요.
뭐 입주권 같은 거 팔 때 뭐 계산을 잘못했는데 계산 잘못한 건 중개사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이래버리니까 그거 정말 팔 때 좀 눈물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정리하면서 피눈물 나게 팔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아쉽게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근데 또 이런 정말 심리라는 게 정말 무서운데 심리라는 게 무서운데 상반기 때 이제 그렇게 물건 정리하면서 이제 대출을 상환해야 되니까 팔면서 이제 대출도 상환하고 뭐 어떤 등도 안정화는 됐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도 사람인지라 또 한 번씩 눌러보잖아요. 이게 시세가 어떻게 된다. 한 5천씩 또 반등했더라고. 또 물론 호가긴 합니다. 뭐 실거래가는 아니지만 호가긴 합니다. 또 한 5천씩 반등했더라고. 뭐 이런 것도 많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쉽게 파는 거는 없었지만 좀 아쉽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미래를 알기 위한 이게 신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적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이 재채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가 걸려. 초기에는 알아요. 근데 미국이 재채기를 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미국이 재채기한 게 40년 만에 처음 재채기를 한 거였어요.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이런 장을 40년 동안 겪어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기껏 해봤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정도? 그 정도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그 정도 이전에 있었던 이렇게 금리 급상승기를 겪어본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그런 걸 얘기해봤자 이제 뭐 이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씨 뭐 이렇게 사람들이 취부해버리니까 듣지도 않고 그랬었던 거죠. 그거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 이런 거 이제 거시 경제를 좀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창피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기고만장했던 이런 마인드가 조금 수그러든 것 같아요. 좀 겸손해야 되겠구나. 시장 앞에서 내가 이렇게 너무 까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윳돈 많고 지금 뭐 올라갈 거 눈이 보이긴 합니다만 연끌 투자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느낀 것 같아요. 딱 두 가지. 근데 기고만장하진 않았잖아요. 항상 리스크를 염두에 두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질문 좋으셨네요. 제 딴에는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제 원칙에 따라서. 제 원칙이 뭐였냐면, 한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한 20개씩, 30개씩 늘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뭐, 법인에다가 뭐,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뭐, 갭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우 놓고, 1000떼기, 2000떼기 하는 거, 그런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제가 이런 하락장을 여기 겪어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표현이 많잖아요. 주식에도 많고, 부동산에도 많고, 한 지역에 전 3개 이상 안 삽니다. 3개 이상 안 사고, 뭐, 예를 들어서 경남이 무너지면 이제 충청도에서 먹고, 전남이 무너지면 강원도에서 먹은 돈을 이렇게 좀 쌤쌤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작년같이 전국이 무너지는 장을 처음 겪어봤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갔거든요. 네가 강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되냐? 네가 몰랐던 거 쪽팔리지도 않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진짜 반성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란이 무너져서 바구니가 무너졌지만, 그 바구니를 담고 있는 쟁반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거를, 이번에 느꼈던 것 같아요. 질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했던 것들이 더 큰 이런 글로벌 경제라든지 거시 경제 차원에서는 한 개의 이제 분야, 테마였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느낀 것 같아요. 좀 반성 많이 했습니다. 계란이 깨지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담고 있는 쟁반까지 흔들릴 줄은 쟁반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전혀 이제 생각을 못했던. 사실 뭐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네, 저도 몰랐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죠. 40년 만에 처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금리 상승은 40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78년도에 있던 폴 버커? 그 양반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한 번 그렇게 지른 것을 이번에 이제 연준 의장님께서 이제 닮아서 그렇게 한번 시행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알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제 주변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다 검색해봤어요. 그때 떨어지기 직전에 금리 상승기 직전 검색도 해보고 블로그도 검색하고 유튜브도 검색하고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위 디렉토리에서 노시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상위 디렉토리에서 노시던 분들은 아예 나서지도 않았던 그런 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성 많이 했어요. 이렇게 큰 디렉토리, 그러니까 상위 디렉토리, 우리 같은 경우 뭐 갭 조작하고, 스핑크하고, 페인트 칠하고, 뭐 콘센트 갈고, 전등 갈고, 이런 거는 잘해요. 뭐 중개사님한테 잘하고, 표정 보는 거 잘해. 근데 그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이렇게 큰 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초보 때는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해야 된다, 미국 경제도 봐야 된다, 주식도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었지만, 이번에 좀 많이 느꼈네요. 주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큰 전국 하락장이 느껴보는 걸 이제 처음 보셨으니까 좀 준비하셨던 분이 계시고,
이제 얼마 안 되시긴 하시면서 준비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좀 대비하시면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버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 지속적인 상승장이었잖아요. 상승장이었으니까 에이 이것도 뭐 금방이야. 저같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의견도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이따가 좀 얘기드리지만 저는 하락이 한번 올 거라는 것에 이제 베팅하는 편입니다. 이제 건희 아빠 저 사람 또 그 하락론자 이게 아니고요. 이따가 설명드립니다. 언제 하락을 할 것인지 문제 하락을 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지금은 상승장 맞아요, 여러분. 근데 하락장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에 한 표를 보낸다는 거죠. 이것만 기억한다, 사람들. 네, 그것만 기억하더라고요. 하락만 기억해. 건희 아빠가 하락장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투자는 어쨌든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죠. 투기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책도 있습니다, 저기. 우리는 투기의 민족입니다. 책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어쨌든 문정부 때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열심히 헤쳐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시공부하듯이 세법을 공부하고. 그럼요. 네, 그렇게 헤쳐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다주택자분들 어떻게 좀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크게 이렇게 좀 3가지 정도만 이제 그 중간중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으면 이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저 이렇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규제 완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의 정책에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똘똘한 한 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방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이런 거, 이제 신축으로 갈 만한 것들 계속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규제 완화 없어요.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어렵고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선배들 얘기해보면 그때 자기가 겪었던 것들이 가장 힘드셨어요.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서 이제 투자한다고 하면 2, 3년 후에는 선배님 되게 좋을 때 투자하셨네요.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등장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때 싸면 되게 샀겠다. 와, 그냥 50억밖에 안 했어요. 막 이런 장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올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고 그 상태에서 고민하셨으면 됐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좀 뼈 때리는 얘기도 그렇지만 편견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견. 제가 지방장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 눈치 벗고 손가락질 당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지방 투자만큼 좋은 투자는 없어요.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뭐 가치 투자 누가 못하나요? 돈이 없으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편견, 무조건 강남은 좋고 인천은 안 돼, 수도권은 좋고 오대강신 안 돼 라고 이런 것보다는 그때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다르고요. 투자에 대해야 될 상품이 달라질 뿐입니다. 언제는 지방을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요. 언제는 지방을 털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지방을 고쳤으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전 지금 계속 온 데도 있고, 이제 초기예요. 계속 무너지고 있는 포항하고 경주는 계속 무너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들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남 지방 같은 경우도 좀 지켜보시고요. 같이 달려가고 있는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남구역 같은 경우 이제 가보시면 괜찮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청약시장 이렇게 쫙 째려보고 걔가 이제 완판 때려버렸다. 그럼 바로 그냥 다음 미분양 지역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욕하는 지역들, 욕했던 때가 저한테는 가장 좋은 수익률을 가져왔을 때였거든요.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모르겠습니다. 쏟아내고 가시는 것 같은데 좀 저도 편집을 하면서 다시 돌려보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달라진 업데이트된 거 나중에 또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